자, 제일 먼저 보게 될 작가는 나혜석의 화령정 작약이라는 작품인데요. 1935년 작품입니다.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로 알려져 있고, 이분의 양력을 보면은 최초가 많아요. 최초의 여성 소설가이기도 해요. 글도 잘 썼죠. 글도 잘 쓰고, 그 다음에 최초로 전시회를 연 사람이기도 해요. 그리고 최초의 페미니스트, 여성운동가로서 활동을 했고, 또 독립운동가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. 3.1운동 때. 그래서 이분은 뭐 그림으로서 보다도 어떤 그런 선구적인 역할,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정면으로 맞서서 당당하게 그 여성의 그 지위를 주장했던 그런 분으로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,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평가고, 작품은 작품으로서의 또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,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삶과 작품이 어떤 식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 그게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.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여성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.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, 그러면 이제 그러한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작품에 있느냐, 그런 부분은 작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, 그러니까 삶과 작품의 이런 그 연결고리를 봐야 되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겉도는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작품을 보면은 이제 그 수원에 있는 조선시대의 제사유적이거든요. 이 화령전이라는 것이 순조가 그 정조의 어진을 봉안하던 그런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. 화성 행궁 옆에 있죠. 그 수원 행궁동에 그 작약이 많이 피었어요. 그래서 그 작약을 이제 그린 작품인데, 이 화풍을 보면은 유화를 쓰면서 서양의 야수주의에 가깝죠. 그 당시에 그 전위적인 예술가들이 이제 유화를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1930년대면은 고이동부터 시작된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처음으로 유화를 도입해가지고 그 유화를 쓰는 것을 시대성이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에요. 초창기에는.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이 지필목, 이 동양화의 전통적인 재료를 써왔기 때문에, 뭐 고이동도 사실은 뭐 동양화가 하지만 이제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제 그 서양화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, 그걸 이제 한국에 이제 전파를 하면서 유화가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.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화를 시도한 사람이고, 나혜석은.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서양의 화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제 고전주의하고 인상주의가 막 절충된 뭐 그런 그림들이 많고, 나혜석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에 잠깐 가 있을 때 거기에서 그 야수주의 계통의 그림을 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런 야수주의 풍으로 바뀐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야수주의 작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블라멩크의 작품이거든요. 마티스, 뭐 루오, 블라멩크, 듀피, 뭐 이런 작가들이 있잖아요. 이런 작가들의 뭐 특징이 뭐 좀 주관적인 색채와 또 거친 터치를 쓰는 건데, 어떤 사실적인 어떤 묘사가 아니라 풍경을 그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추상은 아니지만 그 대상을 좀 거칠게 이렇게 그리는 방식인데, 큰 차이가 없죠. 그 작품만 딱 놓고 보면은 이 누구 작품인지를, 이게 한국 작가 작품인지 프랑스 작가 작품인지를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정체성의 부분에서는 어떤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. 해석이 없다. 이 시대성은 이걸 뭐 유화를 가지고, 그 당시 워낙 그 유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새로운 한국 내부에서는 그게 어떤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, 이게 왜 프랑스 작가가 아니고 한국 작가 작품이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고민은 안 보이죠. 정체성이 잘 안 드러난다는 거죠.
그런 점이 이 작가가 갖고 있는 한계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백남순의 이 낙원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. 백남순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여성인데,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임용련이라는 작가입니다. 임용련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어요. 예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, 평안북도 이 정주에 있는 그 오산학교의 미술 교사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. 이 오산학교가 그 민족 정신을 강조한 학교고, 그런 애국자들이 많았던 그런 학교입니다. 거기에서 그 지도원 학생이 이중섭이에요. 이중섭. 근데 이중섭이 미술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인도한 사람이 임용련이에요. 이 남자분.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엘리트 작가죠. 근데 이분이 이제 평안북도 오산에 있을 때 백남순하고 결혼을 해서 백남순이 여기에서 그린 작품이에요. 팔폭병풍으로 유화로 그린 거죠. 백남순이라는 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여성이었고, 근데 이제 작품들이 대부분이 보존된 작품들이 없어요. 또 한국전쟁 때 임용련이 이제 북한에 의해 가지고 납북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소식이 끊겼죠. 자식이 7명인데 7남매를 뭐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작품이 없어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. 작품 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하거든요. 근데 이 작품만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그 고뇌가 느껴져요. 유화를 쓰면서도 어떤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미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. 그것이 어떤 산수화 같은 형식으로 그려지잖아요. 그죠? 동양화의 그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산수화를 그리고, 또 한편으로는 뭐 서구식으로 보면은 에덴 동상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죠. 자기 친구 생일 선물을 그려 주었다고 그러는데, 아무튼 뭐 유일하게 이 시대의 작품으로서 남아 있는 거고,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꾸준히 했으면은 뭐가 이제 그 정체성이 좀 나올 만도 했는데, 그렇게 뭐 이어지지 못했고, 작품이 없으니까 뭐 평가할 방법이 없고, 부분도예요. 근데 이제 이러한 화풍도 사실은 서양의 상징주의, 고갱이나 더 올라가면은 퓨비드 샤반의 그런 상징주의 작품하고 연결이 되죠. 이 상징주의는 뭐 그 당시의 과학적인 그런 태도에 대한 어떤 저항을 통해서 어떤 낭만적인 신화성이나 비현실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뤘는데, 그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고갱이죠. 그래서 고갱의 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작품들도 이 상징주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, 이런 자연에서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. 서양과 완전히 무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련성이 깊어 보인다는 거죠. 작품을 보고 했는지 안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독자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 그리고 최근에 그 경매 입은 작품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른쪽 작품인데 83년도 작품이에요.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이런 작품을 했다는 건데, 초기 작품과 전혀 다른 거죠. 전혀 다른 방식으로, 추상의 방식으로 왔는데, 이 작품은 또 왼쪽 그림, 요게 이제 들로네의 작품이거든요. 로베르 들로네. 이분은 오르피즘이라고 해가지고 음악적인 요소를 추상화한 작가예요. 이런 작가랑 또 걸려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독창적인 자기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.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안 보고 했어도 대부분 다 걸려들어요. 더구나 유화를 쓰니까 비슷해 보이는 거죠, 더. 그래서 이제 정체성의 부분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되고요.